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세화. 월세. 그러니까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자, 돈 줄 테니 나가달라. 임대차법 두고 집주인하고 세입자의 기싸움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여가 됐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전세값이 급등한 가운데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의 2년 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법 시행쯤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우왕좌왕했다면 이제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해석하거나 대응하면서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집주인은 5% 올리고 2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연 5%씩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 법대로 하자. 내가 들어가서 살 예정이니까 집을 비우든 전세값을 올리든 결정해라. 지금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중개사무소에도 이런 식의 내용을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자, 집주인들도 고민이 있어요. 기존 세입자 때문에 전월세 값이 오르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2주택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값을 올리거나 월세로 돌리기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래서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비에 복비, 추가로 돈을 더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조차도 흔하게 발생되는 일입니다. 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분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임대차법이 없던 2019년 49건에 비해서 4배가량 늘어 154건의 지금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월세 가격 조정과 관련해서 차움 보증금 증감 관련 분쟁 건수는 같은 기간 48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41건에 비해서 올라갔다는 얘기죠. 2019년에는요, 4건에 불과했습니다. 12배 증가했다는 얘기죠. 자,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세 절벽 넘어 빙하기이고요. 거래 지수는 금융위기 이후의 최저 수준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거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선 중개사무소에서도 지금 전세 거래를 거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대출 규제까지 한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전세 가격을 통제할 수 있지만 1주택자 실거주 의무 강화, 신규 아파트 입주 감소 등 전세 공급을 줄이는 변수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 불안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과 같은 전세값 안정이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건데요. 자, 건설산업연구원도요, 이 임대차법 관련해서 이런 식의 제안을 했다고요.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등 임대차 입법은 제도 운영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적용을 좀 유예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계속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분쟁이 계속 생기는 이유가 법 자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전세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는 없고 월세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쟁이 더욱 심화돼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고요. 시장 안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내년 8월 전세 가격 폭등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정부는 고가 전세 대출 금지라는 대안을 꺼내 들어놓은 상황이에요. 자, 지금 전세 시장 관련된 불안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번 별별 수다에서 다룬 적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또 거래 자체가 지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세 시장 어떻게 보세요, 수장님은? 근데 전세 가격은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지금은요? 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내년에 전세 지금처럼 대출 규제하면 어떨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당장 올해 그러니까 지금 다음 얘기 우리 오늘 있었나? 이따 있구나. 네네. 네. 이 종부세 올해 이제 좀 제대로 맞는 분들 좀 나올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보고 하면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세화. 그러니까 결국은 전세자금 대출도 돈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전세 올려주는 것도 돈이 있어야 올려주지. 그러니까 결국은 끌어낼 수 있는 여유자금, 임대보증금으로 더 낼 수 있는 여유자금도 이제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이
창구 역할, 고가 전세도 일부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창구 역할을 해줬다고 하면 그게 막히면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내주면 되지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안 되니까 나가지는 못하고 월세로 좀 그렇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결국은 그 얘기가밖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월세의 비중, 보증부 월세의 비중이 더 늘어나는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얘기 지금 사실 솔직히 전 잘 모르겠는 게 네. 이게 내년에 입주 물량 문제도 있고 여전히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 건 아니라서. 네네. 그런데 지금 또 당장 이제 부동산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또 내년에는 잘 모르겠네요. 이 소리밖에 아는 게 없어. 그러네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네. 지금이 마치 시장 안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장 안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약간의 조정기를 거쳐가고 있는 상황이고 8월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거네요. 이제 계약갱신 끝난 물량들 본격적으로 네네.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올려줘야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분들은 맞아요. 이미 올라온 금액들을 감내하면서 움직여야 되니까 힘들 거고. 당사자들은 그게 결국은 이사 가느니 결국은 매물들이 신규 임대 매물들은 매물의 어떤 이 속도가 줄었기 때문에 2년짜리가 4년으로 이제 다 대부분 줄었기 때문에 신규 매물의 출회 자체는 적을 수밖에 없고 우리 아파트도 전세 매물 한 개도 없어요. 없어. 저희도 매물이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이 올려주는 금액들을 감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여기서 더 오르고 안 오르고는 좀 모르겠는데 이미 지난 2년간 올려버린 가격들을 감내해야 되는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지옥이 열리는 거죠. 이게 떨어지는 건 쉽지가 않지. 그럼 어떻게 이분들은 대응해야 될 거냐? 그분들은 이제 제가 별별수다 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아파트 전세 살다가 인근 지역의 빌라 전세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올라간 금액만큼을 월세로 전환해서 더 내야 되는데 또 지금 금리도 올라가니까 전환율도 높아지잖아. 맞아요. 이제 그걸 더 그만큼 부담하면서 버텨내야 되는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차기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내시든 힘들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좀 들고요.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다들 전세 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불안에 떨고 계셔서 사실 제 주변에도 이거 관련돼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직 진짜 깝깝해.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잠이 깨가지고 악몽도 꾸고 잠 깨 그러면 아이씨 잠이 안 와가지고 스마트폰을 보다가 늙었어. 온갖 걸 다 보다가 나중에 우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도 본 거야. 오랜만에 본 거야. 한 달도 넘게 만에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했더니 그래서 내가 매물 개수를 아는 거야. 근데 정부 초기, 그러니까 2017년 막 이 정권 초기에 얼마야? 한 7, 8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18억에서 한 20억 됐고요. 한 4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4억 5천 정도 하는 아파트가 지금 9억에서 10억 됐어요. 그러니까 한 2배, 비율로 보면 비슷하죠. 근데 그게 다 부동산이니까 레버리지잖아. 전세가 껴있거나 대출이 껴있었잖아.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를 했으면 비슷한 금액 또는 이제 약간 금액, 그 당시에 뭐 1억 투자했냐, 2억 투자했냐가 하나는 10억이 오른 거고, 12억이 오른 거고, 하나는 10억에서 12억이 오른 거죠. 하나는 한 얼마야? 4억, 한 5억에서 6억이 오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1, 2억 투자가 7, 8억 먹었냐? 아니, 뭐 2억, 한 2, 3억이라고 치더라도 그 투자 금액에 따라서 자산 격차. 그러니까 그 집을 한 채씩 갖고 있었다고 하면, 그거 갖고 있었던 사람은 7억이 18억 냈으니까. 그리고 4억이 10억 된 거니까. 자산 격차가 10억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자산 격차가 한 2억 있던 게 10억, 그러니까 8억에서 10억으로 벌어난 거야. 근데 그나마 1주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이 급등장에서 격차 이만큼. 사실 이제 7억이
18억 된 거 말고 그 위로 보면 그때 한 12억이 여긴 30억 됐거든. 그래서 여기는 더 벌어졌어. 그러니까 이쪽은 이만큼, 이쪽은 이만큼 이러면서 지금 자산 격차들이 다 이렇게 벌어졌거든. 그나마 근데 이걸 딱 보고서 느낀 게 그 시절에 전설에 있었던 분은 지난 5년간 주택을 타지 않았으면 올라간 전세로만 지금 있잖아. 자산 격차가 얼마 벌어진 거야. 그렇죠. 완전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와, 이번에 어떤 지난 몇 년간의 이 순간의 선택이 어마어마하게 큰, 진짜 이 사회에서 내가 무슨 사람으로 서 있느냐에 대한 기준점들을 확 바꿔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전세를 누가 살고 싶어서 살았냐. 나도 뭐 집을 사고 싶었다. 그런데 여건이 안 돼서 전세를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 부동산 이번에 상승장에서도 뭐 사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못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성남 민심 형태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참 이렇게 시원한 답변을 해드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당장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말 그대로 뭐 반전세 형태의 월세를 좀 내주든지 아니면 인근에 주거 이용을 좀 바꿔서 가든지 아니면 좀 거리가 멀리 떨어지는 대로 네 이렇게 옮기든지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부 다 선택하기 어려운 네 부분인 것 같아요. 네.